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책을 두 권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삶의 실력 장자 이 책을 지금 세 번째 다루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한 학기 정도 다뤄야 좀 이분께서 하시는 그 의도를 알아챌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아쉬운 따나 일단 잠깐만 누가 이거 뭘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자, 그런데 뭐 일단은 3주차로 해서 오늘 간단하게 총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김태유 교수의 책을 만나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지금 국제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우리가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는 정도 좀 가볍게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책을 두 권을 오늘 진행을 할 겁니다. 조금 시간이 조금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삶의 실력 최진석 교수님이 쓰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작할 때 우리가 세상이 복잡한가,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복잡한가,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내가 힘들게 느끼는가, 세상이 가난한가, 내가 가난한가,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복잡한 것은 아니다. 네가 복잡한 것이다. 왜? 네가 두껍지 않다. 네가 실력이 없다. 네가 얕다. 네가 자잘하다.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한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장자라는 말에 실력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뭔가 어색하다. 왜? 장자는 뭐 산속에 가서 놀기나 하고 유유자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려면 실력 없이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실상 우리나라의 고령자가 급격히 늘고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원에 가서 하루를 보내시는데 얼마나 유유자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냐고 물으면 행복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는 실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달프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실력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무소유, 여기 이제 지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지점이었죠.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아는 것. 이 상태가 무소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지식 없이 지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식의 양이 없는 사람이 지혜로울 수는 없다. 지식 플러스 액션, 행동 이퀄 지혜다. 그러니까, 지식 양이 부족한 사람이 지혜로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 이 충격적인 이야기, 독서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투쟁하듯이 지식을 쌓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대붕의 욕망이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바닷속에 살던 그 거대한 물고기가 하늘을 날겠다는 그 욕망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무의,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뭐 그냥 놀고 이렇게 여유자적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를 하면 취천화한다. 그러니까 무의 상태에 다다르게 되면 천하를 얻게 된다. 즉, 천하를 얻으니까 가장 큰 성과죠. 그래서 성과 내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누구는 노장사상은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무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하고 쌓고 해서 그것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걸 이제 무의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무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막 쌓고 쌓다 보면 어느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밥 먹는 건 다 무의의 상태에 있죠. 밥 먹을 때는 뭐 숟가락 든다고 애쓰지 않아도 숟가락 잘 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게 그런 상태. 이것을 이제 무의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되면 뭐다? 취천화한다. 요새 이제 새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등장을 하니까 이제 뭐 장관 한 자리 해보려고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살짝 흘리는 사람들 보이죠. 이 사람들은 뭐죠? 무의가 아니죠.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취천화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얇게 보이기 때문에 등용되기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어쩌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장 사상은 매우 현실적이다.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국부가 100배가 는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그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할 때 국부는 100배가 는다 이런 말이고 우주적 시선을 가져라. 그래서 대붕의 수준. 이제 대붕이 되려면 고온이 거대한 바다 물고기가 대붕이 되어서 구만리를 날아가려면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때 회오리 바람이 분다. 그 회오리 바람이 부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도덕경이나 반야신경은 시간 개념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죠. 그래서 시간 개념이 없다라는 말은 결국 변화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장자는 기라는 범주를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곱씹어 보면 책을 한 권 쓸 만큼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이 이 안에 숨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변화되지 않는다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죠. 내가 지금 가진 것 갖고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반드시 변화한다라는 것이 고정의 불변이고, 그렇다면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변화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고, 진선미가 아니라 미선진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무엇이 그러냐, 뭐 아니면은 옳으냐, 뭐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밑에 것들이다. 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근자도 그동안 우리나라가 진과 선을 가지고 시끄럽게 싸웠다면 이제 아름다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수준이 가면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 되는 것이고, 여전히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선진국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선한 세상, 악한 세상 아닌 선하게 보는 사람, 악하게 보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건 니체가 했는 이야기인데, 선한 세상, 악한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악하게 보는 사람과 선하게 보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수준이 낮다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자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내가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그 장자의 영향을 받아서 내 것을 만들어내면 그 사람이 수준이 높은 사람인 거죠. 근데 서양은 동양학을 가져다가 자기의 수준을 높이는 데 써먹었고, 우리는 서양 것을 가져다가 그냥 그대로 써먹었기 때문에 수준이 향상되지 않는다. 이래서 철학을 수입하느냐 철학을 생산하느냐 이 이야기로 이분이 연결을 시켜내시죠. 그러면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작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재 자체의 자유와 기쁨, 이것을 작회라고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느끼는 어떤 쾌락, 기쁨, 이것을 작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회가 힘든 것은 힘쓰는 일에 익숙치 않아서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에너지가 그때 나왔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기쁘지 않느냐, 이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느끼는 기쁨이 없는 거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쁨을 쫓아다니니까 자쾌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스스로의 것을 만들어내는 데는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에너지 쓰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하면 좀 언짢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를 메모를 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메모를 하면 에너지가 들어가죠. 근데 그게 싫죠. 그러면 이제 그냥 듣고만 계시겠죠. 어떻게 보면. 또는 뭐 화면을 켜느냐 안 켜느냐도 에너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쓰는데 익숙치 않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탁 찔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언짢아하실 수 있지만 책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책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물건은 누군가의 생각의 결과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에너지가 들어간다. 사람은 에너지 쓰는 것을 싫어한다. 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누구 진성이라는 가수가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이게 뭐냐면 야야 이 자식아 뛰다니지 마라 먹은 밥 아깝다 뭐 이런 논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를 소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쪽으로 유전자가 형성되어져 있다는 이런 이야기고, 그걸 이제 극복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인위적이다. 이것도 굉장히 좀 임팩트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문명은 인위적이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살아야 한다. 문명은 인위적이다. 일부러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터워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위적이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인위가 쌓이고 쌓여서 경지에 도달하면 자연스러워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무소유, 무의 뭐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십니다. 혹시 김 원장님은 눈 감고도 이 미용을 할 수 있나요? 안 됩니까? 안 보고도 이렇게 막 커트 안 됩니까? 안 그게 이제 됩니다. 안 되니까. 근데 아마 최홍기 단장님은 눈을 감고도 악기 연주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그죠? 이런 차이죠. 그래서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더 이상 애쓰지 않아 되는 상태.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능과 예술을 볼 때 예능은 에너지가 안 들어가니까 보는 걸 좋아한다. 8시간을 해도 좋아한다 이거죠. 근데 예술은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뭐 음악 연주회 가면 그거 뭐 알아들으려면 그 애 써야 되잖아요. 그냥 듣고 앉았으면 아무런 느낌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예술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다. 힘든 것은 힘쓰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네가 힘든 것이지 그게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작회는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원하는 기준대로 사는 것이다.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작회는 불가능하다.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장자가 벼슬을 거부했던 그 이야기를 소개하죠. 왜냐면 본능적 쾌락, 그러니까 내가 재상이 되어가지고,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월급 많이 받고, 의전 받고, 관용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면 본능적 쾌락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내가 진짜 원했던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작회를 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걸 거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우주적 차원이라는 말을 쓰죠. 우주적 차원. 우주적 차원. 이런 단어 하나 정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끌려다니며 사는 심부름꾼이 되지 마라. 이것도 박수 한번 치면서 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 끌려다니며 사는 심부름꾼의 삶을 살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른이 뭐냐? 말과 태도에 질서가 있는 사람이 어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질서는 원리다. 원리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 원리다. 이게 자연의 이치라고도 이야기했죠. 자연은 계속해서 변화되니까. 정해진 마음, 이것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하고, 그걸 이념화 해가지고 그 진영에 갇혀서 산다. 변화 이런 거는 관심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냥 서로가 서로를 욕하는 핏발설인 주장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 근처에 좀 답답하다 생각하는 게 포항에 우리 저 박수 선생님 계시지만 포항제철이 생산 라인을 세운 것도 몰라서 지금 동국제강이 공장 문을 닫았죠. 현대제철 미국으로 이민을 공장을 옮긴다고 했고요. 뭐 이런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는 거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어떤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것을 극복해 갈지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좀 답답하고 안쓰럽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 진영의 논리에 빠지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질서는 보편적 세계적 진영에 갇힌 것은 질서가 아니다. 어른은 어느 하나에 갇히지 않은 사람을 어른이라고 한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그죠? 제가 지금 어제 그 현충일이어서 책을 한 3권 정리를 했어요. 집에 앉아가지고. 근데 어제 이제 그 중에서 일본이 지금 초고령 사회 중에서도 초고령 사회입니다. 거기는 75세 이상만 해도 벌써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인데. 그래서 그 노인들의 삶에 대한 내용을 전부 이렇게 취합해서 책을 쓰신 분이 제 지인분 중에 계셔가지고 그 책을 제가 정리를 쭉 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한 5년 후, 10년 후의 모습들을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나 이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쭉 봤습니다. 조만간 한번 소개를 드릴 텐데. 거기 보면 이제 어른이, 여기 보면 어른은 어느 하나에 갇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하나에 철저하게 갇혀 계신 분들이 다 노인이죠. 그래서 제가 어른과 노인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한 것이 많은 사람은 궁금한 것이 없다. 말이 빠르고 가르치려고 하고 집착적이고 협소하다. 이런 사람들은 어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로 불러야 돼? 노인으로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그저 늙은 사람일 뿐이지 어른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청춘, 궁금증과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다. 네 나이 90이 되었어도 궁금한 게 많으면 네는 청춘이다. 이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디 강의 같은 거 가셨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강사한테 질문 같은 거 좀 하십니까? 그죠? 이게 또 언놈 하나 와가지고 떠드는구나 이게 아니고 뭔 말을 하고 나면 쉬는 시간에 질문도 하시고 가서 사인도 받으시고 그 사람하고 말이라도 한마디 섞어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가 강의를 가보면 있어요. 근데 그렇거나 말거나 뭐 모르겠다. 뭐 시간은 가고 뭐 때 되면 월급 나오고 이런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궁금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외부를 보는 것은 쉽다. 내부의 나를 보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군에 가면 힘든 것은 내가 거기 가서 뭘 해야 할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본인의 군 생활할 때 힘든 거 하나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런 이야기 하면 이제 꼰대라고 아예 치부를 하겠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포부가 되면 지치지 않는다. 혹시 지금 삶에 지쳐 계십니까? 그렇다면 네 안에서 끌어나오는 뭔가가 없다. 그러면 너는 지친다. 나를 궁금해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래야 작회가 가능하다. 퇴직 후 뭐 해야 합니까?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봤다는 뜻이다. 인생 50년을 사는 동안 퇴직 후에 뭐 하겠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 사람이 그거를 니한테 물어봐야 되지. 왜 나한테 묻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가 살아면 뭘 기뻐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고
그 이야기를 해주겠느냐 이런 논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자신한테 설명해야 된다. 안 그러면 남에게 물어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철학을 하려면 과학을 공부해야 된다. 사실에 대한 인식을 넓게 해야 세계를 안다. 철학은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귀납법 이야기를 합니다. 귀납법은 연금술사들이 어떻게 하면 금을 만들어 버릴까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그걸 기록했던 것에서 귀납법이라는 게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매우 과학적인 논리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매우 취약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죠. 장자는 사유를 사유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직접 봤다. 이것도 사유를 사유하지 않는다가 무슨 말이죠? 사유를 사유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오늘도 우리가 그 장자 이야기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고 치면 장자가 그 말을 했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사유를 사유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에다가 그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비벼야죠. 비벼서 이렇게 이제 해석해내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저 누가 그랬다 하더라 뭐 근데 그런 말 들어보이 뭐 좀 수준이 있어 보이고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장자를 읽고 나면 장자처럼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죠. 네. 합리성에 올라타지 않은 철학은 헛소리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소리에 관하여라는 책도 예전에 봤죠. 개소리. 그래서 합리성에 올라타지 않은 철학은 헛소리다. 사유를 사유하면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자신의 함량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 완성을 꿈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성된 인간으로 살겠다라는 꿈을 꿔야 된다. 그저 그렇게 이렇게 살다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이 루틴을 가지란 말이고. 세 번째는 엄청나게 강한 지식적 욕구를 갖춰라. 이 세 가지를 하면 너의 함량이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오늘 북새통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제가 며칠 전에도 어디 가가지고 그 공무원들한테 아침에 우리가 주말 독서 경영 아카데미를 합니다. 이러니까 와 그런 게 있냐고 막 웃어요. 막 좋다고 알려달라고 그래요. 몇 시에 합니까? 이러니까 아침 토요일은 아침 6시 40분에 합니다. 이랬더니 에이 이러면서 갑자기 다 조용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식에 대한 욕망이 없으면 아침 6시 40분에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죠? 근데 틀림없는 사실은 아침 5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 엄청나게 강한 지식적 욕구에 지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함량만큼 성취할 수 있다. 이거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그릇이 커야 담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가장 높고 크고 먼 거리까지를 목표로 정해라. 와, 이거 저는 이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으로 완성되기를 꿈꾸라는 말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데까지 가져라. 당신이 걸을 수 있는 가장 먼 거리까지를 걸을 거리로 정해라. 그러려면 알아야 한다. 그냥 적당히 뭐 이만큼 왔으면 됐지 뭐 이게 아니고 네가 걸을 수 있는 끝까지 걸어가라. 그걸 네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십니까? 와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막 가슴이 뜁니까? 아씨 걸을라 지금도 뒤 죽겠는데 뭐 이것 이래 생각하면 이제 이게 안에 욕망이 죽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래서 굉장히 멋진 문장을 하나 저는 발견한 것 같습니다. 지식의 양이 적다. 당연히 알의 범위나 시선의 높이가 좁고 낮다. 높은 시선으로 얻어지는 욕망은 양이나 질, 밀도의 차이가 있다. 지속성은 습관과 루틴을 가져야 하고 사는 것처럼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직업은 꿈이 아닌 디딤돌일 뿐이다. 직업을 꿈이라고 말하지 마라. 네가 그 직업의 어떤 최고봉에 올라갔다 해도 그것은 하나의 디딤돌을 디디던 것뿐이지 도대체 그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를 꿈으로 정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죠. 그래서 꿈은 존재론적으로 더 성장할지 말지의 문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존재론적 성장.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성장을 꿈으로 가져야 되지. 직업을 꿈으로 가지면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꿈을 존재론적 성장이라고 표현하는 능력 이것도 굉장히 이 수준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려면 자신에게 설명해야 된다. 그래야 몰입된다. 그러니까 매일 자기하고 대화를 하고 야 오늘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잘하고 있니? 뭐 너 이거 좋아서 하는 거 맞지? 뭐 이런 거 자기하고 대화를 딱 맞는 일에 시간 쓰지 마라. 누구도 자신을 모른다. 딱 맞는 일 찾는 것 착각이다. 와, 이것도 우리가 요즘 이제 MBTI다 뭐다 뭐다 해가지고 뭐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고 뭐 이런 소리 막 하잖아요. 근데 이런 소리 안 했어도 우리 최홍기 단장님은 예술을 하고 사시고 우리 재미나는 세상 만들기 박사님도 세상을 재미나게 만들고 살고 계시고
우리 김 원장님은 진로 적성 검사해가지고 지금 미용 사업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뭐냐면 자기가 좋은 일이라고 결정하는 순간 자기가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게 참 아직도 이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요즘 보면 뭐 자기한테 맞는 일 찾는다고 돌아다니는데 세월 다 써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해가지고 직장에 취업했다가도 뭐 한 1, 2년 해보고 아,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또 나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사회적 기회비용, 개인적 기회비용으로 지금 소멸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딱 맞는 일 찾겠다고 시간 쓰지 마라. 네가 좋은 일이라고 결정하는 순간 그건 네 일이 된다. 이렇게 인문학이 유행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인문학적 시선의 높이가 필요한 사회가 되어서이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요즘 자꾸 인문학에 대한 갈급함이 있죠. 우리가 목마른 것은 뭐죠? 이제 갈증이 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인문학을 찾죠? 그것은 인문학적 시선의 높이가 안 되고는 한 치 앞도 못 나가요. 한 치 앞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갈급함을 누가 가장 느끼죠? 기업이 가장 먼저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문학은 기업에서나 먹히지 일반적인 데서는 먹히지 않아요. 제가 지금 다니면서 강의를 해보면 기업에서는 그냥 그 어떤 장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를 들려주는 걸 싫어합니다. 예,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것인가를 말해줘야 좋아해요. 근데 여기 일반 시중에 있는 이런 뭐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 가면요. 그냥 뭐 장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나 하면서 위로나 받고 힐링이나 하려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여쭤본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죠. 그래서 이 문학적 시선의 높이가 지금 갈급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 추격 국가로 살았는데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한 수준이 필요하다. 그죠? 우린 지금 추격 국가. 지식 수입국이냐 생산국이냐. 그럼 나는 지금 지식을 수입합니까? 지식을 생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책을 듣고 나면 나의 어떤 것으로 생산을 한두 줄이라도 꼭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다음에 전략 국가냐 전술 국가냐. 나는 전략적 삶을 사느냐 전술적 삶을 사느냐 이것도 짚고 있다. 높은 수준의 시선이 필요성을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기업이다. 인문학의 유행이 관련 책을 읽히는데 시선에 높이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구하거나 힐링을 하는 쪽으로 이용하는 데서는 좀 아쉽다.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철학책도 위로를 하려고 하거나 누구를 힐링하려고 쓰여진 책은 없고 그런 철학자도 없다. 모든 철학은 시대적 가장 큰 문제와 투쟁에서 나온 어떤 것들이다. 그래서 철학은 불안의 원인을 알려준다. 이것도 저는 굉장히 와닿던데요. 철학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너 왜 사니? 너 그래 살아서 되겠니? 뭐 이런 거잖아요. 짜증나죠, 들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그 공격적인 것들을 싫어하고 거기에 나오는 달콤한 것들만 빨아먹죠. 그러니까 이제 위로나 받고 힐링이나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힐링은 뭐를 약화시킨다? 투쟁성을 약화시킨다. 투쟁성을 약화시킨다. 법학, 경제, 경영학적 수준은 매우 경험적이어서 잘 할 것 같은데 철학은 경험해보지 않아서 힘들어한다. 자꾸만 위로와 힐링 수준에 머무는 이유가 그것이다. 안 해본 것을 해보려면 도전이나 모험을 해야 하고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고 뭐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재난사고가 많은 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비하는 능력이 떨어져서이다. 그죠? 뭐, 일어나지 않은 일이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고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이 우리나라는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없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 수학이나 물리학적 수준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철학도 추상적인 범위를 넘어선다. 생물학과 화학 중 화학이 더 추상적이고 생물학으로는 화학을 설명하지 못한다. 철학은 수학을 설명하는데 수학은 철학을 설명하지 못한다. 더 상위의 개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추상의 수준이 높을수록 영향력과 통제력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좀 높여야 한다. 원하는 것,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다.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행복한 게 뭔지도 물으면 뭐 대답 못하는 사람이 지가 행복하려고 애쓰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뭐 저는 이거를 산삼을 한 번도 안 본 신만이가 산삼을 캘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본질적인 질문이지만 자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루지 않고는 잠들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없다. 이루지 않고는 잠이 오지 않는 뭔가가 있냐 이렇게 묻죠. 이게 애들이나 할 일이지 내가 왜 이러시면 곤란하고 나이가 들었어도 이루지 않고는 잠들지 못할 그 무엇인가를 가슴에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분명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죠. 원하는 것이 없으면 삶은 숙제다. 뭐 이런 말이 있대요. 토끼는 거북이를 받고 거북이는 목표를 받다 이런 말 하죠.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토끼는 이 거북이 저까지 거면 내가 뭐 놀다가도 이기지 뭐 이렇게 거북이를 받고
거북이는 토끼를 본 게 아니라 목표 지점을 봤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 이제 한번 따라해 봐 주세요.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해라. 오, 자, 여러분의 몸속에는 지금 피가 흐릅니까? 생각이 흐릅니까? 그러니까 피 대신 생각이 흐르게 해라. 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욕망이 약해서 그렇고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그렇다. 우리가 예능에 빠지는 이유다.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써봐라. 그리고 자꾸 걸어라. 쓰고 걸어라.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연습이다. 봄날에 얼음 풀리듯 살아라. 아, 봄날에 얼음 풀리듯 살아라. 여기서 봄날의 얼음이 뭐죠? 물도 아닌 것이 얼음도 아닌 것이. 내가 물이면 물이 좋다고 얼음을 욕할 것이고, 내가 얼음이면 얼음이 좋다고 물을 욕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물도 아닌 것이 얼음도 아닌 것이 물이기도 하면서 얼음도인 것이 그래서 그 경계에 머물러라.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노장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이제 우리는 무의라고 일반적으로 표현들을 하죠. 그래서 얼음도 아니고 물도 아닌 상태. 사람들은 색만 있고 산은 없다. 경계에 서라. 경계가 어디냐? 피부가 경계다. 피부가 경계. 피부는 뭐죠? 극히 감각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하고 접해져 있습니다. 어떤 것하고. 그래서 외부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연결을 차단하죠. 누가 뭔 말을 하려면 안 들으려고 들고, 누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맑고 푸르기만 하면 하늘이 무너질 것이고, 땅이 단단하리고만 하면 땅은 쪼개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저 박은주 선생님이 잘하고 있어서 기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자칫 이런 문제에 빠져버릴 수 있죠. 그래서 하늘이 맑고 푸르기만 하려고 치면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땅이 단단하려고만 들면 쪼개지고 말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입니다. 너와 이질적인 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생명력을 결정한다. 그래서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요 내용 외에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보는 게 일단 자신을 벗어나고 반성하고 그리고 해방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자기 살해라 그래요. 이게 자기를 죽여라. 자기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자기를 살해해라 이런 이야기를 장자가 했다고 하시고 세 가지 피리 이야기가 재밌어요. 일뇌 사람이 만든 피리에 사람이 바람이 들어가면 소리가 나는 것 이걸 일뇌라고 한다. 지뢰는 온갖 구멍에서 바람이 부니까 나는 소리. 그것을 지뢰라고 합니다. 지뢰. 근데 여러분들 이제 창문을 열어놓으면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리죠. 쉐익 하고 소리가 들리죠. 이 소리가 바람이 창문 사이를 삐집고 들어오는 소리잖아요. 원래 바람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원래의 바람 소리, 그게 너에게 들리느냐? 그게 천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례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일례, 지례, 천례. 그럼 이제 우리 최홍기 단장은 보니까 피리를 만드시는 분이시던데 거기다가 내 입으로 소리를 집어넣지만 무슨 자연의 천례를 내 입을 통해서 구현해내시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예술의 경지에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일례, 지례, 천례라고 하는 이 수준의 단계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선의 높이를 추상화해라. 그래서 높고 넓고 담담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두껍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제가 요새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 조금만 이런 이야기 좀 민감하긴 하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거죠.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3일이 되도록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를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팽당했다 뭐 이러면서 막 온갖 소리를 또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 전화를 꼭 빨리 해야 돼요. 아니,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왜 거기에 종속돼 갖고 전화 오기를 하늘에서 비 내리기 받아듯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종속적이고 얕은 생각입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수준이 낮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일부러 전화 안 할 수도 있죠. 왔는데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왜 우리가 아쉬울 게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미국 입장이나 중국에게 하나도 아쉬울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쩔쩔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얄팍하냐, 얼마나 자잘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수준을 높이고 넓힐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장자를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선거 치르기 전에 한번 이 책을 만났던 이유는 우리의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정치인의 수준은 우리의 수준을 넘어가지 못한다. 해서 시작했던 책이었는데 결국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책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책을 통해서 장자가 그랬다더라 이게 아니고 최진석 교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두꺼워져야 되고 그리고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
그 수준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진영 논리에 빠져서 핏발설인 서로의 욕만 하고 살아갈 것이다. 이제 이러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한번 새겨보면 좋겠고 또 실천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자는 마무리를 좀 하고요.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라는 책을 제가 보니까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죠 대신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짧게만 요약을 좀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책을 만났던 분이죠. 패권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만나봤던 그분이십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공과대학을 졸업해요. 그리고 경제학 석사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가지고 자원경제학 박사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산업공학과 교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눈여겨보는 분들은 경계를 넘나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제가 조금 좋아하는 편이고 예를 들면 가끔씩 제가 소개해드린 그 유영만 교수 같은 사람들도 경계를 넘나들죠. 이분도 공과대학 나와서 경제학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원경제학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원을 가지고 패권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들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공학을 하셨어요. 산업공학과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어, 저도 산업공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관심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전에 패권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대 명예교수로 계시니까 퇴직을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교수직에서 물러난 사람이 쓴 책, 저는 조금 의미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떠한 사리 사욕이나 이해관계도 개입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객관적일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 양반이 급하게 책을 썼어요. 이 책에도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책을 10년에 한 권 쓴다. 근데 이번에는 원체 급하고 답답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걸 놓치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하는 말은.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고 특히나 이분이 이제 그 이번에 그 대통령 되신 분의 캠프에 관여를 하셨던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해서 소개를 드리는 거니까 이거 알면 이제 뭐죠? 이런 정보가 다 뭐죠? 뭐하고 연결되죠? 돈하고 연결되죠. 이렇게 주식을 사더라도 이쪽 흐름을 좀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김성곤 선생님 생각도 좀 했습니다. 저 고급 인력이 지금 저 계룡산에서 산행 가이드를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저분들이 지금 북극 항로를 개척을 하고 지금 얼어 있는 얼음을 깨러 가야 되지. 지금 계룡산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제목이 한미러 합정으로 북극 항로를 열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인류의 역사는 공간 확장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지가 지구 전체 면적의 30%밖에 안 돼요. 여기에서 살려니까 아둥바둥거리죠. 요거 뺏어 먹겠다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이럽니다. 근데 이것을 싸우지 않고 해상으로 나가버린 애들이 있어요. 왜? 지구의 전체 70%는 해상인데 바다로 가자 이러는 거죠. 그 바다로 갔던 네덜란드, 영국, 미국 얘들이 지금 세계를 쥐어잡고 있죠. 예. 근데 이제 해상도 좁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주로 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도 이 해상이 전체의 70%니까 이 해상의 패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하여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서문에 보면 지구가 온난화되어 가지고 북극 항로가 녹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태평양 시대를 선언했고 대중국을 견제하려고 들고 있다. 러시아는 동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큰 특징,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자, 지구 온난화로 북극은 녹고 있고,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든 죽이겠다고 하고 있고, 러시아는 유럽 애들한테 지금 왼수가 돼 있습니다. 유럽에. 그러니까 유럽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건 불가능해요, 당분간.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제 살려면 동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는 동쪽으로 내려오려니까 만만한 놈이 없죠. 중국도 지 편이 아니고 일본하고는 왼수지간이고 러일 전쟁에서 박살났었잖아요. 그럼 유일하게 우리하고만 유일하게 친해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러시아하고 우리나라는 한 번도 왼수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국민들 인기 투표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1, 2등을 한대잖아요. 그들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래 좋아한대잖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놈이 뭐가 갈급한지를 봐라.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죽여야 하는데 죽이려면 우리를 외면한 채 자기들끼리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나라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화가 오거나 말거나 아쉬운 놈은 트럼프예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우리가 잘만 하면 대박 난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분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한미로의 합종 전략을 주도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 패권 질서의 중심부에 우리가 진입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이 네 개 나라의 패권 질서의 조정자의 역할을 해버려라, 우리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천하사각지계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이제 제갈령이 천하 삼분지계, 그 천하를 세 개의 나라로 적당히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삶의 힘을 조절하면서 살면 좋습니다. 그래서 천하 삼분지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지금 천하 사각지계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나라가 지금 패권을 다툴 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대통령 선거할 때 이런 이야기를 공론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변에서 하도 나보고 재촉을 해서 내가 10년의 책 한 권 쓰는 사람인데 이 책을 쓰게 되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거칠게 쓰여졌지만 내 의지를, 내 의도를 알아채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혁명, 그러니까 대분기인 산업혁명, 그리고 지식산업혁명, 이 시기 때마다 우리는 뭐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았다는 이야기를 하죠. 특히 우리는 산업혁명에 뒤처지면서 이 국토가 굉장히 힘들게 살았죠. 그래서 이번에 오는 이 절대적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왜 패권을 줄 수 없는가라는 부분에서 패권의 원리는 패권국 간의 의도된 팽팽한 힘겨루기이므로 균열이 생길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패권 국가들은 원래 잔인하고 못됐다. 근데 걔들이 무슨 관용을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그렇지 않나요? 패권이라는 것은 누굴 죽이고 살리고의 문제인 것이지. 뭐 네가 뭐 불쌍하고 친하니까 봐줄게 뭐 이런 게 없죠. 근데 우리는 다분히 이제 그런 쪽의 생각들을 좀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패권의 원리는 팽팽한 힘겨루기가 본질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할까를 고민하는 게 맞다. 그래서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행운의 여신이 다가왔을 때 그 옷자락을 움켜잡는 것이 정치인의 임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층적 위기로 미중 갈등, 전략적 선택지가 좁아졌다. 자원 빈국, 기술 빈국, 남북한 긴장, 경제 성장률 저하, 저출산, 고령화 갈등 이런 우리는 일명 이 5대 위기라고 불러요. 이 위기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데 그거 해결하려고 꿍꿍거리고 앉아서 봐야 답 없다는 이야기가 돼요. 어떻게 하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바깥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안에 있는 거 뭐 이제 흔히 뭐 기계 고쳐 쓰겠다고 끙끙거려봐 이틀 돌아가다 또 고장 나죠. 그러니까 고친 기계 기름칠하지 마라. 삐걱거리는 게 기름칠하지 마라. 그래서 저기 보면 조선은 세계 패권 질서가 새로운 균형을 찾을 때 결단을 못해서 희생되었다. 그래서 북극 항로의 개척은 대한민국의 절대적 기회다. 부산에서 네덜란드 그리고 노테르담까지 거리가 수에즈 운하보다 40%가 줄어든다. 이야기를 하죠. 지금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밑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저것이 지금 우리가 이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저 네덜란드 노테르담까지 가는 그 거리죠. 근데 지금 북극항로는 저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는 저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베링 해협을 거쳐 가지고 지금 유럽으로 가는 이 코스죠. 이렇게 했을 때 거리가 약 5,000km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러시아는 전쟁 중에도 북극항 핵 추진을 해서 새 빙선을 건조했고 LNG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도 지금 빙상 실크로드를 상용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단순한 바닷길이 아니라 경제 안보의 전략적 루트로 작용된다. 북극 이사회의 각각 주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 북극에 대해 서로 이제 욕심을 내고 있다 이 말이고. 그런데 북극 항로의 거점 항구가 지금 시급하다. 이제 거점 항구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부산, 울산, 경남이 최고 적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이 관련해서 아시는 대로 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겨라. 그다음에 MMH 옛날 그 현대상선 그 있죠. 그 회사를 지금 본사를 부산으로 옮겨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져 있죠. 이제 그런 게 다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길이 열리면 시대가 열린다. 그러니까 옛날 실크로드 때도 우리나라는 왕따 되어 있었죠. 그다음에 저기 향신료 루트 때도 우리나라는 왕따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어떤 변화의 그 어떤 결정적 이 포인트마다 우리나라는 항상 옆으로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여기 지금 여기 뭐예요? 대서양 루트 이것도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빠져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참 지금 이만큼 사는 거 보면 참 신통하긴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저거 보면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분이 노학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미국과 중국은 뭐 죽이 완전히 하나가 죽일 정도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과연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죽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이 미국한테 모가지 물어뜯고 담배 들 때가 있었죠. 그때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일본을 죽여버렸는데 일본을 완전히 죽인 게 아니라 고분고분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은 지금 미국의 완전 딸랑이가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미군이 일본에 5만 명 주둔하고 우리나라에 2만 8천 명 주둔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략적 관계로 보면 훨씬 더 일본하고 미국이 친하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을 뭐 빼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그런 이제 이런 건데 중국을 언제까지 죽일 거다? 고분고분해질 때까지 죽일 거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우리나라를 빼고 죽일 수가 없다. 요게 이제 이야기입니다. 왜 중국을 못 죽이죠? 중국에서 만든 물건을 다 가져다 쓰잖아요. 미국에서. 그런데 그걸 만약에 죽여버리면, 완전 차단해버리면 미국에 문제가 생기니까 죽일 수는 없어요. 근데 말을 들을 때까지는 겁은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장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쉽게 말해서 면도날부터 반도체까지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죽이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을 갖다 쓰게 해버리면 그 사이에 중국이 고분고분해지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활용해라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쭉 쓰고 계십니다. 근데 러시아는 동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그 완전히 왼수가 됐잖아요. 유럽하고. 그죠? 이제 그래 되니까 이제 러시아가 지금 뭐 유럽 가가지고 어떻게 뭐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죠. 왜 그렇죠? 여러분들 전쟁을 하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뭐가 되죠? 경기가 침체되고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다 힘들었죠.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전쟁 특수 때문에 경제 성장 작년에 뭐 8%인가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 이제 전쟁이 곧 끝날 거라고 보면 얘들이 이제 뭔가 경제 활로를 찾아야만 하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쪽 서쪽으로는 못 내려가고 이 동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동쪽으로 오려니까 뭐예요? 중국 애들이 만만치 않아요. 중국 애들이 러시아 지금 석유를 좀 사다 쓰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러시아하고 친해지고 있거든요. 뭐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안 사줘도 되도록 만들어 버리면 러시아하고 중국은 또 서로 왼수가 될 수밖에 없고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고 일본하고는 뭐 근본 안 친하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밖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가 동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서로 간에 보완을 해야만 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거점 항구를 이제 우리나라 부산에다 만들면 좋겠는데 그 거점 항구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 협력을 끌어내야만 부산이 거점 항구가 된다는 이야기고 그럼 거점 항구가 되면 뭐 합니까? 이러시는데 거점 항구가 되면 이제 지금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되죠. 그러니까 어, 전 세계를 지나가는 배들이 뭐 물건을 가득 싣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 싣다가 내려놓고 다시 또 중간에서 싣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거 하는 한해 중간에 정거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미국의 패권과 거대 자본 또는 해양 기술 또 해양 물류 네트워크가 없이는 안 되고 러시아의 또 대부분 그 바다가 러시아 바다니까 걔들 바다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합종이 가능한 상황이 뭐냐? 여기 지금 합종연행이라는 말을 이분이 계속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합종연행은 춘추 전국시대 때, 그 진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나라가 서로 힘을 합쳤던 거, 합종이라고 하고, 연행이라고 하면 그 진나라가 그 각각의 나라와 개별적인 어떤 이 우호 관계를 맺어서 가져가는 전략, 이 연행 전략이라고 해서 누가 이겼죠? 연행 전략이 이겼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분이 어디하고 합종을 하고 어디하고 연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 써놓고 계십니다. 저기 보면 강대국은 명분이나 의리 기반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고려는 몽골 대응 시 에, 명분의 아리카부카를 버리고 힘과 실력을 갖춘 쿠빌라 편에 섰다. 명청 교체 시에 조선은 명분을 택해서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했다. 그러니까 실리를 채택하지 않고 명분을 찾아가서 조선은 그 아시죠? 그러니까 삼전도에서 뭐죠? 삼배 구두례입니까? 뭐 그걸 해서 머리에 이마에 피가 흐르도록 절을 하고 뭐 이런 일을 당했고 전후에 대한민국은 미국 주도 자유민주주의에 편승해서 선진 강소국이 되었다.
그러니까 실리를 세택해야 된다. 합종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패권에 도전한 중국을 포위해야만 하고 중국의 석유 곡물을 공급하는 러시아하고 연대를 해야만 하고 러시아는 서방 제재를 풀어야 하는데 잠재적 적국인 중국과 일본보다는 한국이 낫고 이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합종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 네, 그 이야기. 급하게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골든타임이다. 지금 이것을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서로 이걸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극의 해빙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대략 한 2025년 정도, 27년 정도에서 30년 사이면은 거의 이제 북극강이 녹는다고 보는데 지금 준비해도 3년은 걸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타이밍을 놓쳐버린다 그 이야기고 러시아의 동진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예, 서두르지 않으면 자본력 규모가 큰 중국이나 일본 등이 여기 투자를 해버려서 선점 효과를 뺏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권이라는 것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가 합쳐진 것을 우리는 패권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진국의 외생적 성장 전략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내생적 요인, 외생적 요인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그 노벨 경제학상 받았던 에스모글로 교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도 나오는 이야기가 외생적 변인과 내생적 변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저기서 외생적 변인이라는 것은 국가가 인위적인 힘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연히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걸 이야기할 때 이 적자 수출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성장을 했느냐? 적자 수출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이 원가가 1,000원인데 미국에다가 수출을 할 때 그 당시 900원에 수출을 했다는 거예요. 기업마다 100원씩 손해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하라고 했다는 거죠. 대신에 어떻게 했느냐면 니네들 100원씩 손해봤으니까 우리나라에다가 그 똑같은 물건을 팔 때는 1,200원에 팔아라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다 1,200원을 팔아서 100원을 반가이 하고 100원을 남겨 먹어라. 그 대신에 미국에다가는 900원에 팔아라. 그러면 900원이라는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죠? 거기에서 원가를 뺀 나머지 500원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 임금으로 풀리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적자 수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실력이 축적되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그럼 여기서 외생적 변인이라는 것은 국가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자연히 뭐가 되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화된 건 적자 수출. 이건 뭐 패권의 비밀에 보면 굉장히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그 자기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아주 누가 보면 반칙하는 것 같이 느껴질 만큼의 어떤 그런 것들을 했었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패권은 자, 대한민국의 현실, 뭐 우리 안보, 그다음에 자원 빈국, 안보 빈국, 그다음에 고령화, 저출산 뭐 이런 문제들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보면 자원 의존적이다.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자원을 우리가 외부에 의존해서 쓰고 있는데 아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볼까요? 한국에서 지금 여기 유럽으로 가는 배가 있는데요. 여기로 이 백기를 따라서 지금 우리가 자원을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불안한 데가 어디죠? 중국하고 대만 해협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나라가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대한민국이에요. 자원 수입이 안 되고 수출도 안 됩니다. 여기 폐쇄돼 버리면. 그러니까 이 한계점을 극복하려면 빨리 뭐예요? 다른 루트를 개발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외통수에 걸린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 빈국이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학적 위치가 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여서 프랑스가 영국과 독일의 침략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려면 한중일의 상품 강압도가 높은 점을 통해서 영국이나 독일처럼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는 얼마 전에 그 SK의 최태원 회장이 정부에 건의를 했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 내 경제를 합쳐버리면 유럽 경제보다 우리가 파워가 커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힘을 좀 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 정부가 이거 취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는 수출은 해야 중국하고 먹고 살고 안보는 뭐 미국의 의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반대쪽에서 볼 때는 너거는 그럼 나를 이용해 먹냐 이럴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 어설픈 전략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해라 이렇게. 그래서 기회는 북극 항로가 개척돼 러시아가 동진하고 미국이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고 있다는 게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플러스 3 전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강대국 미국의 패권 전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저기 보면 소련의 견제를 위해서 독일과 일본을 경제적으로 부흥을 시켰다. 미국의 전략은 1 플러스 3 전략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3이라는 것은 세 개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1군, 2군, 3군이 있으면 2군이 지금 1군에게 덤벼드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3군, 한국, 일본, 대만하고 협력을 해서 뭔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 말이죠. 미국 입장에서 연행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얘네들이 고유한 전략인데, 예를 들면 소련이 강대국일 때 미국이 어떻게 했죠? 일본하고 독일을 키워줍니다. 그래가지고 소련을 결국 망하게 만들어버렸죠. 이게 이제 미국의 전략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또 일본이 잘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국하고 대만을 키워버리죠. 그래가지고 일본을 지금 망하게 만들어버렸죠. 뭐 망했다는 이야기는 좀 그렇지만, 저성장 늪에 빠지게 만들어버렸죠. 네, 이게 얘들의 전략이고, 그럼 지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이게 한국과 호주, 러시아하고 손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딱 우리를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업사회의 패권 전략 이것도 사실 내용 들으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뭐 이건 좀 스킵을 할게요. 미국의 패권은 쇠퇴하고 있는가? 이번에 결론은 뭐냐면 미국은 패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 재편 과정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초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 때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를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미국이 세계 평화를 지켜주겠다는 거죠. 질서를 유지해주겠다. 대신에 내가 좀 나쁜 짓 해도 참아라. 뭐 이래서 먹고 살던 나라죠, 미국이. 근데 지금 하는 것 보면 니네들 알아서 살아라 이거잖아요. 난 모르겠다 이거잖아. 근데 이것이 자칫 패권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지금 세계 패권을 새로운 형태로 재편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재편의 내용이 뭐냐면 1 플러스 3 전략이라는 거고 그 3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적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황들이나 상황에 대해서 쭉 적어 놓고 있는데 뭐 이 지정학적 저주 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빼겠습니다. 그래서 패권의 변곡점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 북극해가 놓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비를 하면 좋겠다. 왜 불경이냐? 라고 하는데 부산은 세계 7위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물동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울산은 여러 가지 제조업 기반의 여러 가지 인프라가 되어 있고 특히나 800만 명 정도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것을 만약에 거점 항구로 키워버리면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역 균등 발전 자동 해결돼 버린다. 왜 서울 정도 이상의 쉽게 말하면 싱가포르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하나의 지역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대구 사람이 굳이 서울로 이사 가려고 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대구에서 한 해에 젊은이들이 대략 1,500명 정도가 지금 계속 서울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대구에 사실은 뭐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눈, 코 제대로 달린 것들이 대구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심하게 하죠. 근데 그 이야기가 이게 뭐냐면 얘들이 이제 서울로 안 빠지고 대구에서 부산 출퇴근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질 때 지역 균형이 오는 거지. 뭐 관공서 옮겼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제 이런 게 이분의 생각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출산 이런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돼 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형 싱가포르, 한국형 두바이 모델이 가능해진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물동량이 움직이게 되면 금융 허브의 역할을 자동으로 하게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위기나 외환 문제 우리가 사실 여기 지금 취약하죠. 이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분류해 놓은 대로 저기 1군, 2군, 3군이 있고 1, 2, 3, 4, 5군이 있죠. 여기서 우리는 1 플러스 3 플러스 5 전략, 이 전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하고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5군, 러시아, 남미하고 힘을 합치는 1 플러스 3 플러스 5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쭉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 사각지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뒤에 보면 뭐 빨리빨리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그 빨리빨리 유전자 DNA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러니까 요거 갈 때까지는 좀 떠들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빨리빨리 힘을 모아서 이거 빨리 좀 가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요거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먹을 게 생기면 또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울 수야 있겠죠. 뭐 조금씩. 근데 지금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 싸우고.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장자 최진석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나, 이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야기나, 거의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 이야기 한 가지만 더 드리면, 미국이 지금 뭐죠? 그 자기들이 제조업을 직접 하겠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쇼어링을 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 나라도 제조업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은 소득이 8만 불이 넘잖아요. 예, 근데 16,000불, 12,000불짜리 중국이나 뭐 이제 4,000불, 7,000불 하는 4,000불 이렇게 하는 뭐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만드는 물건을 사다 쓰는 형편에 8만 불 받는 애들이 만든 물건을 쓸 수 없죠. 그러니까 제조업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 트럼프의 전략은 실패할 거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그건데 이 사람 말은 이분 말은 그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금 로봇이 대신한다는 거예요. 로봇이. 그 사람의 인건비가 8만 불인 것을 4천 불짜리 인건비보다 싼 로봇을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커버하겠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계 패권 문제는 여전히 미국이 가지고 가려고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 중국은 러시아와 보안 관계에 있지만 안보 측면에서 적대적 관계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은 러시아하고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보안 관계이기는 하지만 잠재적 적대국이죠. 왜? 조금 키워주면 이것들이 덤벼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키워줘봐야 러시아한테 덤벼들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아무리 우리가 잘 산다고 한들 러시아한테 덤벼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라고. 한국은 러시아와 어떤 역사적 앙금도 없다. 국경 분쟁도 없고 규모가 위협적이지도 않다. 남북한 다 합쳐도 러시아 반밖에 안 된다. 그다음에 러시아는 자원과 기술을 갖고 있고 한국은 첨단 기술과 자유시장 시스템을 갖고 있다. 서로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보완적 관계고 협력적 관계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물류의 허브가 필요하고 러시아는 자원의 새로운 출구가 필요하다. 나로호 발사 때 핵심 기술 개발에 러시아가 도움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불곰 사업으로 자국의 무기 체계를 한국에 줬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방산이 완전 대박이 난 이유가 거기에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이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에 푸틴이 늘 감사해야 하고 있다. 이야기도 합니다. 실제로 안 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다. 러시아는 이미 한국의 우방이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일관된 입장을 취해줬던 나라가 러시아랍니다. 아시면 미국만 해도 뭐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근데 그랬다. 미국은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낮은데 러시아는 백인보다 한국인을 더 좋아한다. 고려인 출신 팝 가수 비트로 초이가 거기서 굉장히 뭐 대단하다면서요. 문화적 호감과 감성적 어떤 연결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밀착은 한국에 대해서 위협이 아니다라고 이분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대로 작년인가 러시아하고 북한이 서로 뭐가 됐죠? 이 전략적 동맹을 맺었죠. 근데 여기 보면 중국이 북한의 항만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거나 해상 물류에 개입할 경우에 러시아는 중국에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북미의 전략적 동반자 협정은 실상 중국 견제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책에 나오는데 북한 두만강 쪽이죠. 두만강 쪽의 항구들을 중국이 이 렌트해서 쓰고 싶어 한대요. 근데 그 항구를 이제 만약에 북한이 무너졌다, 갑자기 붕괴가 됐다 이러면 중국 애들이 가장 먼저 들어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들어가는 건 속도가 느릴 거고 미국이 오는 대로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이 가장 먼저 들어갈 텐데 들어갔다가 애들이 빠져나가겠느냐, 안 빠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들이 거기 있는 쓰고 싶었던 항구를 중국 애들이 계속 쓰려고 할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지금 저기 보면 러시아하고 북한이 전략적 동반 관계를 맺어놓은 것은 러시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해서 중국 견제용으로 러시아하고 북한이 동맹을 맺은 것이지 그러니까 절대 위협적인 요소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걸 해석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상 중국 견제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미일 협정 자, 뭐 이런 등등의 내용. 남북 통일이 되면 뭐 8천만 강대국이 되고 여기 뭐 인구가 1억 명 이상인 16개 나라 중에 선진국은 미국과 일본밖에 없답니다. 복지 선진국들은 다 500만, 1000만 수준인데 북한하고 우리하고 통일이 되면 대박이 난다 그 이야기고
근데 통일은 안 되더라도 북한을 우리 우호적 관계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굉장히 그 경제적 파워를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북한 정권이 갑자기 무너지면 누가 북한 핵을 통제할까요? 냉정하게 중국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중국은 서해안에 있는 요동산성 큰 시력은 없으나 원산이나 청진 같은 동해 항구에를 쓰고 싶어 하는데 중국이 가가지고 그걸 저거들이 쓰려고 할 거다. 이때 북한과 러시아의 동반자 협력을 근거로 러시아가 두만강으로 내려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이게 힘의 견제가 생기니까 뭐 오히려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 정기단장님 그 미션 임파서블 보셨다 그랬죠? 예. 거기 보면 북한 핵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계속 나오는데 그 북한 정권이 갑자기 무너지면 그 핵 버튼을 누가 차지하려고 하겠어요? 우리나라도 들어갈 거고, 북한도 중국도 들어오고, 러시아도 들어올 텐데, 미국은 올라면 오래 걸리고, 그럼 아마 중국이 가장 빨리 들어올 거다. 그럼 아시겠지만, 주둔해 있는 이상 쉽게 안 나갑니다. 그럼 얘들이 뭐예요? 청진 이쪽 동해안 쪽을 중국이 항구로 저가 이용하려고 할 거다. 이때 러시아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히나 북한에 지금 이 석탄이 엄청나게 많은데 저질탄이래요. 북한이 산업화가 되면 이걸 갖다 뗄 텐데 이것 떼면 우리나라 못 산대요. 미세먼지 때문에. 중국에서 이 미세먼지가 큰데 북한이 만약에 석탄을 떼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를 못 산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러시아 천연가스관이 북한을 통해서 우리 남한으로 오게 하고 그 천연가스를 떼라고 해주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이야기랍니다. 어때 좀 그림이 크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뭐 LPG 한 통 사다 쓰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게 이해가 안 되겠죠. 근데 가만 들어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한테 뭘 할 수 있죠? 미끼를 던질 수 있죠. 야, 임마, 너그 나라로 임마 가스관 지나가게 하고 거기 가스 좀 쓰고 대신에 그 가스 지나가는 통행료 받아 쓰고 이래. 근데 이렇게 말하면 북한이 만약에 그 파이프라인을 잠궈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답을 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했는데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이 유럽으로 가잖아요. 이걸 한 번도 잠근 적이 없대요. 근데 그거는 잠그지 않는답니다. 왜? 그거 가만둬도 돈이 나오는데 뭘라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지금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은 잠겨 있는데 이건 계약이 만료돼서 유럽이 안 쓰겠다고 하는 바람에 잠겨 있는 것이지 우크라이나가 잠궈가지고 잠긴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다. 이제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새 정부가 여기에 지금 에너지를 쓰고 있고 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좀 우리가 알면 좋겠고 또 이것에 맞춰서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이럴 때 이 속에서 또 우리가 기회를 좀 찾을 수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좀 바쁘게 했는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